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최근 한 여대에 30대 남성 A씨와 관련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A씨가 학교 근처를 배회하며 길에서 마주친 여학생들에게 연락처를 묻는다는 내용입니다. A씨가 뒤따라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는 제보까지 있었는데요. 상당수 학생들이 A씨의 수상한 행동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이성에게 연락처를 묻는 행위,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학교 근처를 배회하며 여학생들의 연락처를 묻고 다니는 A씨의 행동, 주위에 아무도 없는 길이라면 사실 여성들은 많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저도 좀 겁이 많은 편이라서 누군가 가까이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끼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현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등 행동이 모두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합니다. 학교 근처를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연락처를 묻는 A씨 행위 역시 이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하철역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막아서며 연락처를 요구한 행동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요. A씨의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면 결국에는 병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처벌도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당시 아까 말씀드린 사안에서 그 연락처를 물은 사람이 이성에게 그냥 호감을 느껴서 전화번호를 물었을 뿐이다 라고 항변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현을 했고 당시 지하철역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그 행위를 불안감 조성 행위로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남성 A씨의 경우에는 또 현관문 비밀번호를 훔쳐보는 행동도 했다고 하니까요. 더더욱이나 불안감 조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공동 현관으로 무단 침입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 자체로 비밀번호를 훔쳐보는 것을 주거 침입으로도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18년 차인 저희 부부는 지금 이혼 소송 중입니다. 큰아이가 17살 아들, 둘째가 12살 딸로 지금은 둘 다 아빠가 데리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집을 구할 형편이 못 되어서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아이들과는 매일 전화로 연락하고 주말에는 따로 밖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아빠가 애들이 저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걸 싫어하고 아이들에게 눈치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아빠 몰래 저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딸은 빨리 엄마와 살고 싶다며 매일 눈물바람입니다. 딸아이와 달리 고등학교 1학년인 큰아들은 자신이 뭘 하든 간섭 안 하고 내버려두는 아빠와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둘 다 제가 키우고 싶지만 저도 상황이 녹록지 않아 걱정입니다. 아들이 아빠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면 아들 양육권은 아빠가 가지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아빠가 아들을 양육하게 되면 제가 딸만이라도 키울 수 있는지, 큰아이, 작은아이 따로 분리 양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양육권에 대한 질문이네요. 이제 두 아이가 성향이 또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또 지금 부모가 처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고민이 생기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양육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야 되니까 둘 다 데려오기
형편이 좀 안 된다 할 경우에 이제 하나라도 데려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오늘 사연과 같은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 좀 백수연 변호사님과 알아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법원에서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기준은 단일 기준은 아니고요. 법원도 네. 사실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 중에 이제 자녀의 성별, 네. 나이, 그리고 이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 양육 의사,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능력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건지에 대한 양육의 방식, 그다음에 부모와 그럼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이런 것들을 두루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뭐 양육 계획서 내라 막 이런 것도 네. 이제 하는데요. 자, 부모 중 한 사람이 보통은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게 일반적인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공동 양육, 분리 양육 뭐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아직까지도 사실은 부모 중 일방을 친권자 양육자로 정하는 게 되게 보통의 경우고요. 네. 사실 이제 공동 양육이라든가 분리 양육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친권만 공동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나요? 친, 분리해서. 친권 양육자를 이제 부모로 공동으로 지정을 할 때 네. 부모를 친권자 양육자로 모두 공동으로 지정하기도 하고요. 네. 양육은 예를 들어 엄마가 하더라도 음. 친권은 엄마 아빠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로 그런 나누어서 경우도 있군요. 분리해서 네.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제 공동 친권, 공동 양육이 인정되나요? 공동양육, 공동친권도 사실은 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그 기준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일단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사람이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이제 서로 가까운 곳에 살면서 양육 환경이 비슷해서 자녀가 그 양육 환경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공동 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동 양육을 인정하는 네. 추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양육과 관련해서 공동으로 양육을 하려면은 이제 결혼 생활이 원만한 부부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이혼을 한 경우에 이게 공동 양육을 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본다는 건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원만하게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공동 양육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런 거겠네요. 법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부모가 네. 서로 자기를 단독 친권자 양육자로 정해달라라고 다투는데 법원에서 이 부부를 공동 양육자로 정하고 공동 양육 방법을 정해준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당사자가 원하지 당사자는 않는데. 나 우리 공동으로 하지 않겠다. 어. 내가 양육하겠다. 이렇게 다투는 상황에서 서로 싸우니까 법원이 이제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해라라고 판결을 한 거죠. 솔로몬도 아니고. 네.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결국 대법원으로 갔고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부부가 서로 이제 공동 양육이나 방법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력하게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라도 공동 양육을 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원했던 게 아닌데 또 더더군다나 공동 양육을 판단을 하니까 대법원은 또 이에 대해서 파기를 했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요. 지금 부모가 이혼할 때 지금 남편 되시는 쪽은 아마 분리양육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공동양육이나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은 혹시라도 분리해서 양육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딸이라도 좀 공동양육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 이런 걸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양육하는 거가 가능할까요?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것도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보통 일방을 단독으로 이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만 드물게 네. 분리 양육을 인정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사연에서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은 아빠랑 사는 게 편하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딸은 매일 울면서 엄마랑 살고 싶다고 이렇게 의사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리양육에 대해서 법원이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법원이 분리 양육을 인정을 하면서 이제 근거로 내세운 여러 조건들이 뭐 이제 부부의 양육 의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아까 말한 뭐 경제적인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자녀들 사이의 정서적인 유대 가 어떠한가, 그리고 자녀들의 나이나 성별이 어떠한가, 자녀들의 의사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두루 보거든요. 네. 뭐 가령 뭐 소송 기간 중에 일부는 아빠와 일부는 엄마와 지냈고 그런 양육 상황에서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고 그 전부터. 네, 그 전부터 네, 자녀들도 현재 이제 현재에 있는 양육자와 계속 같이 지내고 싶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 분리 양육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연의 경우는 지금 아빠가 둘 다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서 이것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네. 결국은 아이들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자녀들이 그 말이 저는 이제 그 조정하다가 나온 얘기였는데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걸로도 부족해서 분리양육이 되면 아이들까지 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이제 뿔뿔이 헤어지는 건 너무 가슴 아프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분리양육을 원하는 경우에 이제 분리양육이 적절치 않다는 거를 설명하는데 또 나름 그 얘기가 저도 네.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연처럼 아이들이 조금 컸고 거기에 대해서 아빠와 엄마에 대해서 친밀도가 조금 다르다면 서로 이제 면접 교섭을 자주 하면서 이걸 메꿔가는 것은 어떤가? 그럴 경우에는 분리양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엄마가 분리양육을 원하는데 또 아빠가 분리양육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또 법원이 많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그 양육과 관련해서 공동양육, 분리양육 요새 이제 원칙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백수연 변호사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I Want It That Way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